예를 들어서 절상 압력을 주는데 그럼 절상 크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미국 국채 잘 안 사는데 너희 와서 우리 미국 국채 좀 많이 사줘. 아, 그건 너무 양아치 아니에요? 뭐 지금 행태 자체가 그렇죠. 미국이 네. 조금은 하루 이틀 된 건 아니니까. 뭐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는 지금 안 들으면 무조건 고일 관세를 때리고 있는 그래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행기도 막 받는 사람인데 뭐 그 정도야.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의 어떤 생각들 자체는 어떤 달러의 어떤 급격한 약세 또는 다른 통화의 급격한 강세보다는 뭔가 좀 숨겨놓은 카드가 있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주식시장 변동성만큼이나 널뛰기가 심한 요즘 환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아도 문제, 모르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환율인데요. 미장하시던 분들은 한동안 신이 나다가 요즘에 좀 시무룩한 분위기도 읽히고 이제는 국장이다 이러면서 막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거시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환율,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리더라서 너무너무 예민한 환율에 대해서 오늘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환율은 그 누구도 모른다. 네. 그래서 외환 딜러가 진짜 어려운 직업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워낙 다양한 변수가 환율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뭐 우리나라 환율이야 뭐 요새 이제 야간장이 열려서 새벽 2시까지 열리긴 하지만 뭐 주요국 통화 달러라든지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사실은 각국에서 뭐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당연히 예측하기가 그러니까 더더욱 힘든 부분들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 너무나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좀 자신감을 좀 심어주실 수 있으시겠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알겠습니다. 그럼 환율을 움직인 변수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 변수는 꼭 알고 가야 된다. 먼저 짚고 갈까요? 예, 저는 환율이라는 게 결국 뭐 각국의 경제의 어떤 거울로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이다. 예.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경제 자체가 안 좋으면 당연히 환율이 안 좋을 수밖에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원화 1,500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경제가 좋아지면 원화 가치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이러한 어떤 모습인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우리가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환율을 전망하게 되는데 그럼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게 뭐냐? 당연히 이제 뭐 성장률 차이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또는 이제 통화 정책, 뭐 어느 나라에서 금리를 올렸다더라, 또 어느 나라에 돈을 많이 풀었다더라. 당연히 돈을 많이 풀게 되면 그 통화 가치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단은 뭐 금리 자체가 높으니까 자금들 자체가 결국 이제 그쪽 통화 쪽으로 이제 몰려가는 이러한 흐름이 될 거고 또 하나지 이제 보는 건 이제 저희가 경상수지라든지 무역수지, 그러니까 달러 자금이 우리가 뭐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는다라고 하면 이제 달러 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이러한 오히려 이제 적자가 되면 이제 돈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상수지의 흐름도 사실은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인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각국의 어떤 재정 리스크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보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큰 폭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한 3.5%,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보면 3.5% 하던 게 갑자기 뭐 4.5, 4.6까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이 뭔가 부채에 대해서 뭔가 돈을 못 갚고 하는 것들이 아니겠느냐라는. 미국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이런 예. 두려움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국가 신용등급 자체가 무디스에서 이제 신용등급을 이제 강등시켰죠. 강등시킬 정도로 최근에 이제 부채에 대한 문제 자체가 상당히 부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했죠. 우리가 뭐 IMF 때도 당연히 경험을 했던 거고 있고 네. 또 가까운 예로는 이제 유럽 재정 위기도 사실은 부채 재정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정 문제 자체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각국이 안고 있는 고유적인 어떤 리스크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경험했던 이런 계엄 사태, 그렇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환율이 사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경제 어떤 체력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에 의해서 환율이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또 각국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리스크들 뭐 네. 이러한 것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서 과거 얘기긴 하지만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하룻밤 사이에 환율이 배 이상 오르고 하는. 배요? 네. 오, 2배 이렇게 2배. 예. 어머. 그러니까 저도 사실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뭐
제가 젊었을 때 얘기는 하지만 제가 해외 좀 근무를 하면서 그때 루마니아에 사실은 근무를 했었는데 어느 날 환율이 갑자기 2배로 어. 하는 이러한 루마니아 사태. 혁명 있고 그럴 때인가요? 지나고 나서 네. 인제 뭐 인플레라든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아. 많이 오르고 그때 인제 뭐 그러니까 3 개월짜리 국채 금리가 40% 50%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거기다 그러니까 환율도 그만한 어떤 가치를 보존을 해야 되니까 결국 환율이 이제 오르고 하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것들이 뭐 아주 후진국이나 이러한 사태에서 벌어지긴 하지만 그 정도로 환율이라는 것이 인제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외환 딜러는 정말 고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예예. 없는 게 사실상 거시경제의 모든 변수들을 짚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예. 거기다 플러스 약간 그 나라 특유의 그 정치적 상황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니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환율에 대한 판단이다라는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중에 하나는 정리가 됐잖아요. 예. 정치적 리스크. 예. 우리 이제 계엄이 이제 6개월 갔습니다. 그 상황이. 그다음에 해소가 돼서 예. 그래도 이제 정치적 안정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코스피 5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예. 또 사람들의 심리로 일단 움직이는 또 시장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분위기가 좋아요. 이럴 때 또 환율이 내려가나요? 예. 당연히 원화 가치 음.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인제 그 코스피가 뭐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사실은 인제 계속 뭐 취임 이틀 연속 사실은 오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그 과정에서 인제 왜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느냐.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이제 해소가 되고 인제 새로운 정부가 뭐 경기라든지 이러한 쪽에 조금은 좀 부양을 할 수 있는 추경도 하고. 예 뭐 네. 하는 정책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작은 흐름을 사실은 변화시켰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틀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보기에는 외국인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달러 공급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인제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 자체의 이제 상승을 좀 유발시키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 지금은 이제 어떤 기대감인 부분들이고 이것이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대외 여건도 사실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국내적으로 이러한 어떤 정책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실제 경제 성장률의 어떤 회복으로 이어지느냐. 우리가 지금 1분기 성장률이 정기비 기준으로 역성장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맞습니다. 0.7 났고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쪽은 뭔가 새로운 정부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그것이 만약 현실화된다라면 원화 가치 자체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시장의 기대감을 실제로 정책이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기대감으로 높아지는 역사적으로 보니까 대선 이후에 한 달가량은 그래도 시장 심리가 좀 좋더라고요. 그 언제까지 봐야 돼요? 예, 뭐 항상 보면 허니문 기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뭐 허니문 기간이 조금 좀 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에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뭐 금융시장 자체가 사실 환호를 했던 부분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기 이제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추구되고 하는 것들의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거 역대 정부에서 허니문 기간이 이렇게 긴 경우는 사실은 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아주 먼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우리가 4차례 어떤 새로운 이제 정부를 이제 맞이를 했었는데 이게 워낙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어떤 정책 기대감도 사실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외 여건이 사실 받쳐주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2008년을 돌이켜 보면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올 때 이제 중국 경제가 워낙 이제 과잉으로 인해서 이제 저성장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좋을 수가 없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환율이 조금은 이제 강세였던 중에 하나 원인 자체는 그때 반도체 붐이 있어서 수출이 워낙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됐던 거고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미국이 물가가 갑자기 9% 10% 가면서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달러가 초강세가 되다 보니까 원화는 사실은 더 약세돼서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 뭐 그때와 꼭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정책 기대감이라는 부분 자체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대외 여건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도움을 주느냐. 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인 부분들이어서 너무 과도하게 조금 이제 허니문에 대한 기대감 그것들 원화 가치 자체가 뭐여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1,200원 할 거다 이렇게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은 일단 좀 회의적으로 가져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대외적인 부분은 네. 워낙 거대하고 그래서 조금 이따 더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대내적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예. 여건이라는 게 아까도 뭐 과거의 역사 얘기하셨지만 되게 손에 꼽히는 안 좋은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1분기 예. 역성장 예. 비롯해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한번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점점 좀 꺾이는 게 보이거든요. 예예. 예, 이제 그리고 전망치조차도 막 KDI 같은 경우는 아예 반으로 줄였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화가 강세로 갈 것이라는 기대는 좀 많이 접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처음에 말했듯이 인제 환율은 경제의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한은도 얼마 전에 성장률을 0.8%로 네. 대폭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받아본다라는 거는 위기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그쵸. 받아보지 못했던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둔화 가능성 사실은 상당히 인제 증폭된 상황들이고요. 제가 요새 뭐 저희도 인제 뭐 주식 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지만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 경기가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최근에 그 상가의 그 임대에 딱지 붙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들이고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원화 가치 자체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뭐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있다도 성장률 자체가 상당 부분 제고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원화 가치 자체가 상당 부분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역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결국 인제 다만 인제 신정부가 그것도 알기 때문에 뭐 취임하자마자 뭐 경제 위기 TF도 만들고 지금 뭐 2차 추경에 대한 고민도 하고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자체가 또 인제 7월 초에 있을 관세 협상 7월 초가 이제 데드라인 관세 협상에서 조금 좋은 성과를 얻는다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그동안 원화 가치가 좀 약간 저평가된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긴 하겠지만 당분간 어떤 추세적인 강세 뭐 우리가 뭐 1,100원대 환율 이거를 좀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해요. 1,100원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를 아직은 없고 네. 제가 잘 보지만 1,200원대는 조금씩 인제 1,200원대는 얘기를 하시는 분은 조금씩 인제 보통 나타나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1,350원 정도까지는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말씀드린 대로 그 성장률 자체가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제가 나오다 보니까 한은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구조적인 저성장 리스크에 대한 어떤 비교 보고서를 오늘 한국에서 발표할 정도로 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저성장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관련해서 뭐 이게 전부 뭐 제가 하나 좀 단적인 얘기를 들면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30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최근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보면 일본은 제로 금리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일본 국채 금리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추세적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역전이 됐다는 얘기 자체는 오히려 일본은 정상화되는 경제가 느낌이고 우리나라는 뭔가 저성장 쪽으로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원화 환율 자체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최근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장기 트렌드를 이렇게 좀 그려보면 이게 레벨이 조금씩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과거에 뭐 우리가 900원대 환율에 진도 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서 최근에 보면은 거의 한 1,300원대가 이제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이전에는 뭐 원화 환율의 뉴노멀 국면이다라고 이제 그저 1,300원은 우리가 만족하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약화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의 어떤 전체적인 수준 자체도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 자체가 계속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방금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경기가 너무 안 예. 좋으니까 추경을 할 때 그럼 돈은 어디서 나나? 빚져야지. 이렇게 예. 되잖아요. 예. 그럼 빚이 많은 나라는 그만큼 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 원화 가치가 매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부분이 역시 상당히 좀 딜레마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으로 해서는 분명히 이제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고 또 금리도 더 내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너무 돈을 풀다 보면 지금 뭐 아까 미국도 사실은 신용등급이 뭐 하락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재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더욱 이제 재정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원화 환율이 뭐 현 레벨이 아니라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좀 있어서 계엄 때 1,500원 정도 가까이 가서 되게 예. 공포스러웠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좀 그 IMF를 거치면서 이 환율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예. 그때 원화 가치는 종이 쪼가리다 이러면서 뚝뚝 예, 떨어지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때 제가 IMF 터질 때 800원인가 900원이었다지 갑자기 2,000원까지 올라서 거의 배 이상 사실 올랐는 그런 공포감이 있고 이제 네. 그러면서 경기가 완전히 이제 망가졌다는 어떤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그 환율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2차 추경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경기 반등에 좋긴 하지만 이거 재원을 그러면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국채 공급량을 사실 발행량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정부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사실은 부담해서 일단은 그 추경 뭐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채에 대한 정부 부채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를 조금 고민하면서 그 사이즈라든가 추경 규모라든지 네. 또는 이제 세원 마련에 있어 조금 좀 구체적인 어떤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게 느껴지는데 혹시 원화 강세가 계속될 경우 그리고 지금 원화 강세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가능성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대외 변수 우리가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네. 원화 강세를 요구하는 또 트럼프와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상황이 있는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경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와 이것은 혹시 최악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네. 가능성은 그렇게 너무 겁에 질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저 네.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그 달러의 가치의 급락, 그러니까 음. 원화 가치의 어떤 절상폭 확대, 뭐 이러한 어떤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네. 그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아, 있고요. 요즘 언론들은 제2의 플라자 합의다. 그리고 예, 트럼프의 원화 절상 압력이 상당히 그 통상 협상에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뭐 팩트인 건 사실인데요. 음. 그것이 이제 실제 현실화되겠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거고, 그거는 이제 미국이 처해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달러 약세를 하는 게 꼭 긍정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퀘스천이 하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상반기에도 경험했지만 뭐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고 이러면서 미국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은 자금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셀 USA 현상 자체가 상당히 있었고요.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시장, 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금들이 다 떠난다라고 하면 미국은 심각한 정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노후 자금 같은 것도 다 주식 시장에 매여 네, 있다고 특히 이제 미국 하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모든 음. 거 주식시장에 사실은 그 채권 시장에도 사실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동산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부동산이면 미국은 사실 주식이나 이런 네. 쪽으로 사실 포션이 크죠. 또 한 가지는 이 달러 패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세계의 어떤 1등국 또는 어떤 경찰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사실은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다른 나라들이 뭐 미국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너의 달러는 사줄게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항상 존재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달러에 대한 어떤 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달러 이제 안 갖고 있을래, 다른 통화 가질래, 뭐 유로를 가든지 엔을 가든지 아니면 중국 위안을 갖는지 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어떤 패권국으로서의 지위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거는 사실 미국의 위기입니다. 미국이 그 정도의 위기를 자초할 정도로 그렇게 뭐 저는 어리석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달러 패권을 뭐 유지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제 약세를 얘기하는 부분 자체는 저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너희 원화 절상에 뭐 애하나 절상하는 부분 자체는 절상을 요구하면서 그것의 절상을 못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사실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상 압력을 주는데 그럼 절상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미국 국채 잘 안 사는데 너희도 와서 우리 미국 국채 좀 많이 사줘. 아, 그건 너무 양아치 아니에요? 뭐 지금 생태 자체가 그렇죠. 미국이 네. 조금은 하루 이틀 된 건 아니니까. 뭐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는 뭐 지금 안 들으면 무조건 고일 관세를 때리고 하긴 있는 그래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행기도 막 받는 사람인데 뭐 그 정도야.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의 어떤 생각들 자체는 어떤 달러의 어떤 급격한 약세 또는 다른 통화의 급격한 강세보다는
뭔가 좀 숨겨놓은 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화의 가치를 올려라라는 시도는 하겠지만 그게 실제로 이행될지는 별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 뭐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원화를 절상시켜야겠다라는 의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시대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과거에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개방이 안 됐고 이제 정부가 관리하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정부 의지에 따라서 이제 뭐 외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절상절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다 개방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뭐 거의 24시간 지금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가 예를 들어서 10% 절상이 될 거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자금들의 흐름 자체가 엄청 빨라질 겁니다. 우리나라로 뭐 예를 들어서 원화를 사기 위해서 자금들이 뭐 엄청 몰려오겠죠. 네.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사실은 아까 뭐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절상되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꼭 좋은 것만 아닌 게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는 측면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또 수출을 먹고 사는 그렇습니다. 입장이기 네. 때문에 수출 경쟁력 자체가 상당 부분 약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자금은 들어오겠지만 결국 안에서는 사실은 좀 손해를 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뭔가 종기가 이제 계속 자라는 듯한 악성 종양이 자라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다시 이제 원화가 자체가 약세가 될 수 있는 그쵸. 가능성들이 사실 기업 있다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최근에 또 중국이 워낙 기술이 발전해서 경합하는 기업들이 되게 네. 많을 것 같은데 중국과 예. 수출 경쟁력이 낮아져서 잘 못 팔아요. 그래서 제조업 부문은 굉장히 막 골마 들어가는데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금융 부분은 굉장히 잘 되는 네. 실물이랑 금융이랑 괴리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겠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 보면은 우리의 어떤 주력 산업들 자체가 중국에 다 뺏겨가고 있죠. 있다라고 네. 보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고요. 반도체 하나 남았나요?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도 사실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정도가 이제 사실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결국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을 사실은 견인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주로 이제 팔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다 중간재를 공급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수직적인 분업 관계 쪽에서 우리가 성장을 좀 해왔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중국이 너무 기술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투자도 또 엄청나게 해대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가로 다 밀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텨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조업을 뭐 일시 중단하고 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환율마저도 너무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그 체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절삭이 됐을 경우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또 내수 경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아시겠지만 원화는 환율이 한때 뭐 800원대 가면서 다 일본으로 가서 제주도보다 싸다야 이러면서.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다 소비를 하고 하는 이러한 편에서 내수 경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진 이러한 상황들도 물론 한편에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원화 강세라는 부분 자체가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금 해외 소비라든지 또 우리 국가의 어떤 산업들의 어떤 경쟁력 약화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도 사실은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적정 환율을 사실 유지하는 거 또 이제 환율의 어떤 변동성 자체를 상당히 좀 줄여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은도 이제 금리를 내리고 하는 부분에서 항상 고민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했다, 외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사실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조금 한은도 이제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좀 세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는 총재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또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인 부동산까지 생각해야 되고 네. 경기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군요. 근데 방금 우리 얘기할 때 트럼프가 직접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한미가 나와서 이제 통상 협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한국한테 윽박을 지러본다면 니네가 지금 원화가 가치가 너무 낮으니까 니 수출 경쟁력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장 올려. 그러면 한국에서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 알면서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은 미국이 그러면 어쩔래? 다른 거라도 갖고 와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뭔가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일까지인가요? 최선의
관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이제 윽박을 하는 것들 니네 자체도 일단 가져와봐 가져와 이랬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검토하고 이제 오케이를 해줄게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과는 뭐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는 뭐 일부 품목이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세를 내린다고 해서 뭐 미국 자동차를 더 살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호 자체가 미국 차보다는 유럽차를 사실 국민적으로 그렇죠. 좋아하기 때문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런데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카드를 그럼 대안으로 제시해봐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아까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막 얘기가 되는 게 과연 그럴까 저는 싶은 게 네, 여전히 네. 물론 트럼프니까 할 수 있다. 100년짜리 국채를 막 그건 네. 사실상 그냥 안 갚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100년짜리 막 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나오는 얘기들이 와 한국한테 저렇게 양아치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진짜 미국 국채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신호도 같이 낼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 미국이 내미는 그런 강력한 그 주먹이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뭐 유럽이나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맞대응이라 그럴까요? 음. 뭐 조금 이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크죠. 크죠. 음. 또 일본도 뭐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음.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버티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여하튼 미국의 도움을 사실은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요구가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어느 정도는 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작고 그럼 맞설 카드도 부족하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잠깐 등장했던 뭐 조선이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 정말 미국이 할 수 없는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내 가지고 맞서는 카드도 아니네요. 예, 이런 거 그거는 저희 있습니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 사실 조선은 사실 미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은 배제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음. 미국이 원하는 건 반도체라든지 또 조선이라든지 또 뭐 방산도 사실은 거기에 하나의 어떤 맥이 들고 해서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정도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뭐 철저하게 뭐 예를 들어서 봐주지 않을 철강, 것이다.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뭐 미국 보호를 하기 위해서 관세도 뭐 25%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은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더 이상 뭐 다른 나라 생각을 안 하겠다. 우리만 생각하겠다라는 어떤 동맹국 그게 뭐야? 예, 그 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한 음. 현상들 자체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해지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1,350원 이거를 네. 이른바 적정 환율이라는 그 범위에 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공포에 질리지 않아도 된다. 혹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까요? 예, 저는 좀 1,350원 정도의 환율이 뭐 이게 적정 환율인지 아닌지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엄 당시에 환율 한 1,500원 수준까지 육박했을 당시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이제 그 물가라든지 이제 교육 상대국가의 어떤 그 무역을 이제 감안해서 구하는 어떤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면 원화 가치 자체가 한 10% 정도 저평가됐다라고 이제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500원에서 한 10% 이제 절상을 시키게 되면 한 150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500원에서 150원 생각하면 1,450원 정도 순이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해서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진 잘 모르겠지만 소위 1,350원은 우리 지금 경제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골디락스,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좀 환율 레벨대 수준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떤 뭐 경제적 결정을 할 때 예. 환율을 고려해야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기업은 당연한 거고 예, 예. 그럴 때 1,350원 그 요 맥락에 있으면 네. 그래도 그 결정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건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수준.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뭐 단순하게 이제 원달러 환율만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원엔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했는데 지금 원엔 환율도 한 950원 정도니까요. 뭐 과거에는 뭐 1,000원 정도 원엔 환율 한 1,000원 정도인데 950원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감당할 정도의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뭐 엔화가 앞으로 어떻게 더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원달러 원엔 뭐 이러한 전반적인 수준을 봐서 1,350원 정도는 뭐 우리가 그래도
뭐 그냥 뭐 나쁘지 않은 환율이. 그러니까 1,400원 넘어가면 뭔가 조금 위기가 오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상한데? 예. 조심하자 예. 이렇게. 1,200원 가면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서 너무 조금 과도한 거 아니야 환율 수준이 뭐 이 정도의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1,350원이 딱 뭐 그러니까 1,300원대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뭐 수출 기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부담은 오히려 조금 뭐 유리한 환율 흐름이 수준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수익이 났어도 이제 환에서 깨지면 그러니까요. 오히려 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고 아마 올해가 아마 대표적으로 상반기의 어떤 그러한 흐름일 것 같은데 미국 네. 수익률은 거의 보합 주가 지수로 보게 되면 보합이고 환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당 부분 10% 정도 이제 절상이 됐으니까 거의 한 10% 정도 이제 손실이 네. 난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 단기적으로 뭔가 환을 통해서 뭐 손실이나 이익이라는 부분 자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 투자를 그래서 미국 투자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좀 너무 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에 있어서는 뭐 직접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ETF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환율을 네.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 해외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을 때는 단타, 짧게 생각하는 것, 크게 볼 생각하면 안 워낙 된다. 변동성, 이런 그거는 뭐 당연한. 뭐 주가의 어떤 것 수익률도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환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한다면 밤에 잠을 못 자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24시간 예. 돌아가더라. 조금은 이제 좀 장기적인 환에 대한 어떤 고민 점을 좀 하시면 그냥 우리가 한 1년, 2년 정도 생각해 보면 환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 그렇게 수익률 자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미국 경기가 좋아지느냐 그래서 주가가 오르냐 이 부분이 결정이 될 테니까 좀 장기적인 호흡에서 사실은 좀 미국이나 또 해외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부터 시작해서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멀리까지는 안 보더라도 한동안은 어떤 추세로 원화 가치가 움직일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